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올 여름 7, 8월 대형주의 급락 현상 기억하시나요? LG생활건강을 필두로 해서 LG화학, 또 NC소프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의 차트가 무너졌었죠. 코스닥 대형주도 당시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흐름이 오늘장 지수에 전염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이 단기 바닥이 될지 더 빠지게 될지 단언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연말 안에 급반전의 기회도 올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디램 가격 하락으로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3분기 실적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평균은 15조 7,631억 원으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27.6% 증가, 역대급의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은 중국 전력난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가 확대되고 또 마이크론의 실적 가이던스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중국의 전력난이 결국에는 디램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공급이 감소하게 되고 차세대 디램 DDR5 효과를 반영하게 됐을 때 내년도에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우려를 반영한 주가가 급반전하는 타이밍이 언제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시장의 움직임 잘 관찰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주식시마론 오늘 첫 번째 주제 코스피 3,000포인트 이탈 원인과 대응 전략은?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메리츠증권 이희권 지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화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날이었다고 또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그때 이제 강한 음봉이 나오면서 마감이 됐고 이때 당시가 3,100선 부근이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주 동안에 지수 자체가 5%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코스닥까지 지금 양대 지수는 지난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시장의 원인 다시 한번 좀 판단해 보죠. 네. 오랜만에 방송에 나와서 지난주에 무거운 얘기,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뭐 이런 안 좋은 얘기만 말씀을 드려서 제가 첫 방송인데 굉장히 좀 발걸음이 무겁게 집으로 갔어요. 근데 제가 시장을 꺾인다 이런 내용보다 만약 지금처럼 나스닥이 지금처럼 신고가를 계속 냈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신고가를 내는 과정 중에 일부라면 바닥을 3,000포인트에 잡을 것인지 2,800포인트에 잡을 것인지 2,900포인트에 잡을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다만 신고가를 갈 때 내가 그 얼마나 이 리드하면서 계좌를 리드하면서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 차원에서 이제 그 현금 비중 확대, 주식 비중 축소를 말씀드린 거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대응하신 분들은 조금 더 제가 도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결국 만약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져서 주식 비중 축소가 아니라 주식의 시장을 떠나야 될 때다라고 얘기한다면 떠날 때라면 저는 주식 비중 축소가 아니라 주식 시장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과거와 같은 사례는 뭐 IMF 때나 또는 리만 브러더스 파산 같은 또는 코로나 초기와 같은 그런 시장이 될 텐데 그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는 리스크 그리고 통제 못하는 그런 리스크가 발생됐을 때 조정을 받았지만 반등을 하기보다는 연쇄적인 하락으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결국 어디서 저점을 형성하느냐 보다는 이게 그 상승 과정 중의 일부인지 또는 완전 하락 전환으로 추세가 전환될 것인지를 나눠봤을 때 네. 저는 조금은 이 추세 전환보다는 일부 비중 축소 그리고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언제 바닥을 잡을지 언제 재상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의 멘탈 관리를 위해서라도 주식 비중 축소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그 심리적인 그 이유 외에도 외부적인 요인을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슈가 총 4가지였습니다. 헝다 이슈,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마지막으로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 4가지 이슈, 여기에 최근에 들어서 한 가지 더 좀 시장을 자극하는, 그리고 시장을 받쳐줄 만한 이슈인데 받쳐주지 못하는 이슈가 발생되었는데, 네. 이는 대출 공급 제한. 우리 어.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세자금을 비롯해서 지금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에게도 최근 며칠 동안 이 대출 규모 제한, 대출 확대 제한에 대해서 시행령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타 증권사에 비해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의 여력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었지만 이 한도를 높여주는 또는 대출을 신규로 대규모로 공급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일시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그 유동성 장세가 일부는 뭐 현금, 일부는 유동성, 이런 신용 대출이 모두가 섞여서 올라온 시장에서 빠졌을 때 이를 받쳐줄 만한 유동성이 과거에 비해서 원활하지 않다라는 것 자체도 수급적으로 굉장히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출 공급 제한 자체가 사실 새로 나온 이슈라기보다는 우리가 유동성 확대 이후에 유동성 축소가 아니라 유동성 정상화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풀다가 이 푸는 속도를 조금씩 멈추고, 그리고 멈춘 완전 스탑한 이후에 시장의 유동성을 회수하는 그 과정 이전에 유동성 확대 이후의 정상화 과정인데, 그 유동성 정상화의 국내 일환, 그리고 또한 뭐 그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그 이슈들이 나타날 텐데, 이 또한 저는 통제 가능한 이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 이유 또한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가운데, 네. 실적 장세 이후에 역금융 장세를 대응하는 그걸 빨리 바라보는 자금의 이동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결국 조금 이 결론을 좀 이번 원인에 대한 결론을 잡아본다라면 헝다 이슈,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대주주 양도세 이슈, 그리고 대출 공급 제한은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던 블랙스완적인 리스크도 아니고요. 과거에 한 기업이 파산으로 인해서 익스포저를 가진 은행들이 넘어가고, 은행들에게 대출이 있는 가게가 힘들어지고, 이 또한 정부의 리스크로 번져지는 경제 주체들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면서 특정한 뭐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를 통제하거나 막지 못하는 리스크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지만, 얼마나 깊을지 얼마 오될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의 빌미는 될 수 있지만, 이게 과하게 시장을 꺾을 만한 이슈는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더 결론 짓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현재까지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판단해 봤을 때 현재 시스템적인 위기나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현재의 상승 추세를 꺾을, 판을 엎을 그럴 만한 시장의 흐름이 아니라 상승의 움직임 속에서 있는 자연스러운 조정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가운데서 하나 좀 빼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잠깐 역금융 장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안 그래도 이제 어떤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살펴보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때 보는 것이 바로 경제 지표고 또 기업 실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역금융 장세라는 것은 이제 긴축을 하게 되고, 긴축을 하고 나서 경기가 그래도 잘 회복세를 보여주는 그런 것에 따른 주식을 매수하는 그런 장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역금융 장세를 어떻게 정의를 하시나요? 예, 우라가니 구미호죠. 일본에 정말 쌀 매매를 잘했던, 주식 이전에 이 쌀의 흐름을 정말 잘 파악했던 우라가니 구미호가 주식 4개를 위기 이후에 유동성 장세,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지 않는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푸는 유동성 장세. 네. 이 유동성 장세에는 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지지 않았지만 향후에 풀린 돈의 효과에 의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당장 실적이 좋아지지 않더라도 대부분 섹터들이 다 상승하는 가장 작년 같은 호황기가 유동성 장세죠. 이때는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보다 밸류에이션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들 종목들이 많이 주가가 상승합니다. 유동성 장세 이후에 풀린 유동성에 의해서 정말 가계의 임금이 좋아지거나 소비가 좋아지거나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을 때 이 올라가는 종목들의 수는 슬림화되지만 실적으로 좋아질 때 그 실적으로 좋아지는 종목들이 실적 장세를 이루고 하죠. 그리고 유동성 장세 이후의 실적 장세가 나타난 이후에는 풀린 유동성이 이미 효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풀린 유동성이 계속 지속된다면 인플레이션을 과하게 유발하기 때문에 네. 미리 선제적으로 중앙은행이 푸는 속도를 늦추거나 또는 회수하는 역금융 장세, 역유동성 장세가 진행되는데 역유동성 장세 같은 경우에는 풀린 돈을 회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경제 주체 기업이나 가게가 유동성 공급 없이 자체적으로 이제 살아날 수 있다. 자체적으로 그 자력을 가졌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돈을 회수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유동성 장세처럼 실적이 좋아지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가지 않거든요. 돈을 계속 회수하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역금융 장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돈을 회수하는 그 속도가 가팔라지거나 또는 중앙은행이 예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유동성을 회수해 버리면 역실적 장세,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아지는 역실적 장세가 발생되는데 역실적 장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유동성 장세, 이렇게 4기가 돌아가는 사이클을 펼쳐지게 되죠. 지금은 분명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 장세로 넘어왔을 겁니다. 다만 실적 장세의 어느 중간인지 뭐 초입 국면인지 중간 국면인지 또는 실적 장세에서 역금융 장세로 이미 넘어가고 있는 단계인지 이건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을 거고 이 경기 사이클, 주가 사이클의 저점과 고점은 항상 지나고 나서 알기 때문에 예측하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 실적 장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들이 되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 4개는 사이클이거든요. 이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가 나는 아니지만 어느 누군가가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게 사이클인데 이 중앙은행이 과연 이 하락 사이클 또는 이 시장의 유동성을 너무 과하게 왜소해서 시장의 균형을 깨트릴 만큼 조정은 주겠지만 이걸 깨트리는 만큼의 유동성을 해소할까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그 실패 사례가 많았지만 실패 사례를 겪으면서 충분히 이제 연준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과거에 그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그때 시장을 몇 차례 회상을 해보면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경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 이거는 이 끓는 물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이 끓었기 때문에 조금 찬물을 주겠어라는 제스처거든요. 팔팔 끓는 물에 조금의 찬물을 넣는다고 해서 그 끓는 물이 식진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금리 인상에 대한 노이즈가 있을 때 분명히 시장을 압박했지만 실제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을 때 또는 단행하기 그 전에는 와 우리 경기가 이만큼 좋아졌으니까 금리를 올리는구나. 금리 상승 이후에는 그런 상승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주식 비중 축소를 말씀드리되 이 완전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 하방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또는 네. 부정적인 심리를 계속해서 가져갈 시장은 아니다. 결국 지나고 보면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유지하는 것처럼 그 과정 중에 일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는 원리입니다. 네. 심리를 잘 조절하기 위한 현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리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손절을 확정하기보다 어쨌든 장은 다시 한번 상승장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손절할 타이밍은 놓쳤고 보유하고 좀 더 기다려 볼 수도 있다라는 전략을 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인드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전략인 것인지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거겠죠? 저는 네.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다 손실나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대부분 주식에 가져가 있을 경우에는 내 계좌가 시장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흔히 하는 얘기로 저도 그런 사이클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는데
멱살 잡혀서 끌려간다고 얘기를 해요. 이때는 내가 시장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시장이 오르기만 바라는 기도를 밖에 할 수가 없는, 대응을 할 수 없는 영역인데, 내가 설령 여기가 가장 저점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그 주식 비중을 줄이면 네. 반등 시기 때 조금 더 원활하게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내 계좌에 단돈 10만 원 또는 100만 원이라도 한 종목이 있는 것과 이 종목 또는 이 섹터가 있는 것과 이 종목 이 섹터가 0원인 것은 10만 원, 100만 원의 차이지만 내가 한 주라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없으면 아예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 주나 10만 원이라도 있으면 이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이 섹터를 느끼거든요.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질 수 있는데 다시 신고가를 가면서 지수가 올라갈 때, 반등을 할 때, 그때는 내가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빠질 때는 급하게 빠지기 때문에 대응하기 쉽지 않지만 오를 때는 천천히, 빠질 때는 60도로 빠지는데 네네. 오를 때는 45도로 빠지기 때문에 오를 때는 45도로 오르기 때문에. 네, 이때 예. 대응하지 못하면 이 손실을 기다린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대응을 위해서라도 저는 일부라도, 그러니까 지금 못했으면 이게 올라오면 다음에 또 이렇게 빠지면은 또 못하거든요. 거봐, 안 하는 게 맞았잖아. 근데 그건 내가 사고가 안 났다고 계속해서 보험을 안 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일부라도 주식 비중 축소에 대해서는 연습해 볼 만하다. 네. 이거는 뭐 연습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B2가 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뭐 아마 피부로 아마 또 느끼실 거예요. B2를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그동안 해오셨는지, 여름장에도 계속 해오셨는지 아마 지점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B2가 좀 많아서 반대매매 물량이 좀 쏟아진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요. 이 반대매매 물량은 어느 정도 소화가 됐을까요? 통상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신용 잔고가 한 24조 원 정도 되는데 이 통상 한 1.5조에서 2조 원 정도 신용 물량이 줄면 시장이 신용의 바닥은 잡았다라고들 이제 과거 패턴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한 0.8조에서 1조 정도 신용 물량이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줄 수밖에 없는데 이걸 통해서 바닥을 예상하기보다는 네. 레버리지 계좌 같은 경우에는 먹을 때는 수익이 날 때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지금은 이 업사이드 리스크가 높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유동성이 계속해서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제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내만 보더라도 은행이나 증권사의 대출 한도를 굉장히 줄이고 있고요. 다른 B2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시기에 따라서 잘 활용해야 될 시기가 있고 쓰지 말아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나중에 정말 커져서 문제가 될 것을 선제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 유동성 회수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한 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죠. 은행, 증권사뿐만 아니라 큰 자산가들의 이 레버리지는 CFD로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CFD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익 거래, 단순히 이 내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식을 보유했다라고 계약을 맺고 차액만 내가 손실이든 수익을 얻는 계좌가 CFD거든요. 이 CFD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관 투자자들은 TRS 계좌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서야 개인 투자자들한테, 전문 투자자들한테만 열어준 게 CFD 계좌입니다. CFD 계좌 같은 경우에는 많게는 10배까지 레버리지 가능했어요. 근데 물론 이 10배도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텔레콤 이런 우량하고 변동성이 낮은 그런 종목들만 CFD 10배 증거금을 제시했거든요. 근데 이 또한 이 규제로 인해서 10월 1일부터는 증거금이 10%에서 4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10%에서 40%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은 내가 10%의 현금만 있으면 100%의 주식을 살 수 있었다. 이거는 내가 10배의 주식을 살 수 있었다는 건데 네. 40%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것은 2.5배. 2.5배만 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는 분명 2.5배 또한 많은 레버리지지만 이미 이 10배로 운영되고 있었던 자금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수급적으로 팔 수밖에 없는 그 만기가 지나면 팔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량이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이런 그 신용에 대한 부담감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이 종목을 정말 팔기 싫은데 이런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또는 그 대출이 안 돼서 파는 거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 못한 매도거든요. 예상치 네. 못한 매도면 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면 또 이런 그 추격성 매도 또는 손절 라인을 지난 기관들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동 로스컷이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러한 매물들이 매물을 더욱더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통상 그 신용이 1.5조 또는 2조가 나갔을 때 지수가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는데, 신용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번 담보 부족이 걸리면 그거는 이 거의 저희 말로 얘기하면 털려야지 시장이 끝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견딘다고 마음을 먹는 것보다 이 반대매매 상황으로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대매매 상황으로 가서 내가 끌려가게 되면 잠도 못 자고 끝까지 끌려가기 때문에 내가 정말 줄일 수 없지만 줄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따라서 B2에 따른 반대 매매의 현재 상황은 한 절반 정도 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CFD 계좌라는 이 거액 자산가들에게 터졌던 증권사의 이 대출 매매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현재 시장에서 수급의 부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는 측면 확인을 해봤습니다. 단답형으로 답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서 지금은 주식 박앤세일입니다 라고 글 주신 분이 계시는데, 지점장님도 지금 박앤세일이라고 생각하세요? Yes or no? 얼마를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예. 어느 기간 동안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yes or no로 다른데 저는 yes라고 Yes.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장은 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를 오가고 있는 장세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장세 초반에 강한 쪽이 소재 섹터인데요. 소재 섹터 굉장히 상반기에 강했었잖아요. 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를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장이 어떤 그 시장에 잘 가는 종목, 주도하는 종목들의 색깔이 바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통제 가능한 변수 인지 악재가 혹은 이 악재가 시스템적인 위기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합니다. 자, 그에 대해서는 일단 현재 통제 가능한 악재가 현재 시장에 노출되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최근에 3,316포인트 고점 대비해서 10% 하락한 수준이 2,984선인데, 자, 이 선을 밑도는 움직임 오늘 나오고 있죠. 10% 이상 빠지면 사실 그 어떤 약세장 전환이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과연 오늘장 이제 그동안의 강세장의 분위기에서 좀 더 약세장으로 더 변할지 여부가 상당히 주목되는 또 오늘장인데요. 자, 지금 하락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더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주식 비중 축소를 말씀드렸는데, 이미 주식 비중 축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축소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고, 이 레버리지 계좌 같은 경우는 특히 축소를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또한 생각할 필요 없는 게, 네. 제가 대주주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텐데, 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올해 유독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만약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로 매도가 나온다라면 올해 그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지막 그 2영업일째 배당락이 있겠죠. 이 마지막 3영업일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팔면 주주명부에 등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2영업일째 배당락이 발생됩니다. 이 2영업일째는 주식을 사더라도 주주명부에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 수 있거든요.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이런 수급적인 이 이슈 때문에 주식가가 많이 빠졌더라면 반대로 그 이슈가 끝났을 때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그 매수 물량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피할 때지만 그런 시기가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났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건재하게 유지하고 있다라면 확실하게 크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해가되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자. 그리고
정말 기회가 왔을 때 강하게 찌를 수 있는 이 멘탈과 자산을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그 양도세 이슈나 다른 수급적인 이슈 그리고 금리 상승이나 이런 국면의 변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예 시장을 무너뜨릴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 기회를 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한 이 구간이 굉장히 힘들다. 이 구간을 잘 넘기고 싶다라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 국채금리 상승 해지 섹터인 보험주는 금리 상승할 때 아무래도 생보사가 손보사에 비해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는 생보사보다는 손보사를 더욱더 좋게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올해 내년에 실적 증가세가 생보사에 비해서 손보사가 훨씬 더 좋고요. 이 보험사에 계시는 분들을 알 겁니다. IFRS 17 회계가 바뀌는데 이 회계가 바뀌면 생보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타격이고 손보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여력, 숨통이 굉장히 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해지성으로 보험주가 좋을 뿐만 아니라 개별 실적으로 보더라도 저는 DB손해보험이나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시장도 해지하고 개별적으로도 업사이드를 노릴 만한 섹터와 종목이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꼽히는 최선호 업종 가운데 하나인 보험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꼽고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계좌 같은 경우에 좀 잘 비중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고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지금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드린 이 보험 업종 그 가운데서 손해보험사의 내년 실적 전망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DB 손해보험과 하나손해보험 긍정적인 관점에서 제시를 해주셨고요. 시장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겠지만 분명히 기회를 준다는 것. 자, 오늘의 키워드는 급반전입니다. 급반전을 줄 수 있는 그 일정이나 또 변수에 대한 포인트들을 잘 챙겨보셔야 시장에서 또 이기는 전략을 세우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조수정님께서 상반기 반도체주 매도 정보 주시고 한동안 안 보이시던데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그래도 제가 예. 마지막 방송 때 계속 반도체 콜을 외치다가 네. 이유와 함께 그 반도체 매도 사인 들었는데 저도 되게 아픈 손가락을 더 깨무는 그런 이슈 콜을 들었는데 그래도 그 제가 업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안 좋을 때 희망적으로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는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제가 안 좋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도 조금은 이제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의견 주시면 또 지점장님 답변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소통하는 방송을 추구하십니다. 우리 이익원 지점장님께 여러 의견 좀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아까 나왔던 그 또 하나의 키워드 역금융장세. 여기에서는 저 PER주가 또 시장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일단 보험주는 좀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저 PER주들이 많이 속해 있는 업종이었고요. 과연 오늘 주식심화론 또 두 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 반도체 자동차 섹터 연일 하락세 원인과 전망은 지난주 방송해 주셨을 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반도체주와 바이오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요. 오늘 지점장님이 잡아주신 주제는 반도체주와 자동차주입니다. 증시 하락과 함께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의 하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들의 하락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굉장히 괴로울 정도로 매일매일 빠지고 있죠. 삼성전자, 현대차 계단식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 먼저 원인을 살펴봐야겠죠. 이 원인은 다들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일부 부품의 공급 부족 현상.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몇몇 자동차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이 생산 차질이 빚어지고 있죠. 이 생산 차질 때문에 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출하량 또한 지금 낮아지는 상황이고 내년에 예상 출하량 또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수요가 그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거면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 판매량에 대한 추정치가 중요한데 지금은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상황인데
공급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이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 해소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계속 주가를 누르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 국내 애널리스트들 대다수가 이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이 저점을 기록하고 이제 3분기부터 풀릴 거다. 그리고 이미 풀렸다라고 콜을 외치는 경우도 많았고 저도 그대로 믿었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계속 이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은 심화되고 있거든요. 또한 차량용 반도체뿐만 아니라 몇몇 반도체, 몇몇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핸드셋의 출하량 또한 꺾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폴더블이나 이런 플래그십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 우선 공급을 하겠지만 중저가형 A 시리즈나 다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출하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극단화되고 있어요. 네. 지금 이렇게 그 쇼티지가 있는 거면 금방 이제 이 캐파를 늘려서 금방 해소되는 거 아닌가요? 굉장히 쇼티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나 TSMC 같은 경우에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이 부족한 반도체들 외에 다른 반도체들도 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굳이 이 좋은 쪽을 더 생산하고 지금 라인을 더 돌리면 더 이득인데 굳이 이쪽에 대해서 더 캐파를 줄 필요가 있냐라는 입장이고 이게 지금 정치적인 이슈까지 번져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에 이 공급 부족 현상을 해소될 것이라고 봤던 시각들이 점점 변화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자동차 그리고 IT 가장 대표적인 국내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누구나 다 아는 악재 그리고 이미 시장에 많이 나온 악재 같은 경우에는 그 악재의 영향력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가를 누르면 누를수록 영향력은 소멸되고요. 반대에 그 악재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기미가 보이면 주가는 급반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악재가 있다라고 그리고 이런 악재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네. 이런 악재가 앞으로 주가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잘 선별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려는 마땅히 할 수밖에 없는 우려가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 분야의 쇼티지 가운데서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을 해왔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핸드셋 같은 이런 스마트폰 쪽으로도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이 생산 차질이 확대되면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건 결국에 또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비용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혹은 또 전가되어야 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경기에 대한 우려감까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도 급반전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는다면 좋은 또 매수의 전략을 펼 수 있는 섹터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또 궁금한 점을 주셨는데 그거 잠시 후에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노후 부자되기님의 궁금증 잠시 후에 한번 해결을 해보고 자 그렇다면 IT 반도체 그리고 또 자동차주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지금 관망해야 될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섹터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네. 그리고 비율을 들자라면 지금 저한테 위드 코로나 종목들, 리오프닝 종목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이 안 올라왔다라면 콜을 드리겠죠. 그리고 만약 정말 리오프닝 됐을 때 네. 경기가 재개되고 리오프닝 됐을 때 이 종목들이 차익 실현에 나와서 꺾이는 게 아니라 리오프닝 됐을 때 더 간다는 확신만 있다면 저는 리오프닝 종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미 상당 부분 코로나 저점 이후에 올라온 상황이고 리오프닝이 실제로 됐을 때 숫자로 나왔을 때 더 가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 한창일 때 리오프닝 종목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정도 반도체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었을 때 나는 해소가 되었으면 사야지라고 생각할 텐데
해소가 되거나 되는 시그널이 보일 때 주가는 이미 바닥에서 상당 부분 올라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간을 둔다면 지금 매수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자동차를 반도체에 비해서 선호하는 이유는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장 큰 이슈가 차량용 반도체 부족입니다. 근데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이 계속해서 주가에 많이 녹아든 상황이고, 현대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연초에 애플카 이슈로 상승하는 부분을 모두 다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내년 출하량의 추정치 또한 줄어들었습니다. 내년 출하량의 추정치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내년은 안 좋은데 그 기저 효과로 내후년은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주가는 그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년 상반기 디램 익스체인지의 자료를 보면 내년 상반기에 디램의 하락률이 더 클 거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이 아무리 좋지만 4분기나 내년 상반기에 디램 가격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안 좋은 것을 주가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디램 엑스체인지에서 예상한 디램 가격대로 흘러갔을 때 실적이 나올 때즈음 그 6개월 뒤, 그 9개월 뒤 이후에 디램 가격이 중요하거든요.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 어느 상반기쯤 들어갔을 때 네. 시장이 디램 익스체인지나 시장이 내년 하반기에 디램 가격을 예상했을 때 그 예상치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건데, 그 예상치를 지금은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긴 관점에서 봤을 때 2, 3년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저가 부근이 맞지만 그 하반기의 디램 가격에 대해서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거고요. 다만 이 섹터로 나눠봤을 때 한 섹터 한 섹터에 대해서 이 IT 내에서도 반도체 내에서도 소재도 있고 부품도 있고 메모리도 있고 비메모리도 있고 파운드리도 있고 핸드셋도 있고 여러 섹터가 있는데, 그 한 섹터만 말씀드리더라도 1시간도 부족한 상황이에요. 주요 개요를 간단하게 찍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삼성전자가 크게 돌리기에는 확인할 것들이 많지만 네. 개별적으로 정말 좋아지는 IT 섹터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과거의 기대감이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이후에 실적으로 나올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걸러서는 안 될, 빠졌다고 하더라도 걸러서는 안 될 섹터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사트 업체, 대표적으로 네. 패키지나 테스트 업체인데, 패키징 혹은 후공정 네, 업체라고 그렇죠. 네. 하죠. 오사트.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분께서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DDR4, DDR5 너무 주가가 안 좋아요. 네, 전망해 주세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던데, 저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요. DDR4에서 5 전환은 저는 개인적으로 4G에서 5G 전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임팩트가 굉장히 크고 이 효과가 많은 그런 상황인데 전혀 종목들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DDR4, 5 넘어가는 DDR5 관련된 섹터들을 대부분 탐방을 다녀왔거든요. 네. 준비한 그 DDR4와 5의 현물을 보시면 실제로 반도체를 제가 직접 그 회사를 가서 찍어온 사진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보세요. 차이점을 이게 좀 보여주세요. 위에 사진이 DDR4고요. 밑에가 DDR5예요. 언뜻 보면 굉장히 비슷한데 DDR5가 DDR5가 DDR4에 비해서 굉장히 촘촘하죠. 네. 예. 그러니까 또 불규칙해 보여요. 예, 지금까지 예. 이런 이 미세 전환,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죠. 미세 전환 같은 이 EUV의 도입, 미세 전환 같은 경우에는 뭐 얘기하죠. 16나노, 14나노, 8나노 이렇게 미세 전환되는 것은 전공적의 변화였어요. 뭐 증착, 식각, 노강 특히 이런 전공정의 변화였는데 DDR4에서 5로의 변화는 후공정의 변화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패키징 자체를 좁게 그리고 레이어를 많이 쌓은 게 DDR5거든요. DDR4에 비해서 2겹, 3겹으로 쌓은 게 DDR5입니다. 네. 틈 없이 최대한 쌓으려고 그렇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까지 미세 전환이나 3D 낸드 같은 경우에는 전공정의 업체들이 워낙 덩치가 컸고 수혜를 많이 입었고 전공정이 후공정에 비해서 이 시장 규모가 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게 많이 발생됐는데 DDR5는 후공정 업체들이
수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다만 지금 전기차 업체들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처럼 오사트 기업들이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뭐 네페스, 그리고 LB세미콘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증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패키징하는 업체들 마진이 10%도 쉽게 나지 않는 회사들이 함부로 증설을 하지 않아요. 잘못 증설을 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런 기업들이 다 내년 이후년을 보고 증설한다는 것은 내년의 실적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고 여기에 DDR 전환, 5 전환까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 안 가지지만 네페스 아크라든가 LB세미콘, 하나마이크론은 결국 저는 될 섹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저는 전공정 중에서는 유일하게 저는 누진테크가 멀티플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선별을 해보겠고요. 굉장히 재밌는 종목이 있는데 호론이라고 도쿄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어요. 국내 종목이랑 비교해보면 파크시스템 지금 삼성전자의 ASML의 의존도는 더욱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건 이 파운드리의 EUV의 도입 넘어서서 메모리의 EUV의 도입까지 가겠다라는 건데 네네. 그 EUV의 도입이 많아졌을 때 수혜를 누리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파크시스템 같은 원자 현미경 업체거든요. 이 파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 1조까지 갔었는데 유사한 기업인 호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업체인데 시가총액이 1,000억 언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일단 한번 터치는 해드리고 제가 스터디한 자료들을 이후에 깊게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량 이제 자동차 섹터를 저는 저가 매수로 말씀드리는데 네.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한국단자. 한국단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도 제가 계속 잘 말씀을 드리고 길게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7만 원, 8만 원 했던 주식이 11만 원까지 갔다가 다시 7만 원, 8만 원, 7만 원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좀 허탈하고 아쉽긴 한데 2차 전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기차가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다들 동의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전기차가 늘어났을 때 전기차만에 해당하는 부품, 자동차 부품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이 커넥터를 담당하는 기업이 이 한국단자입니다. 동사 또한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부품의 수량, Q도 늘어나고 이 판매 단가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주가를 조정받은 이유는 원재료의 상승 플러스 결국 완성차의 출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완성차의 출하량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재고 또한 잘 안 나가고 있어서 주가가 빠지는데 반대로 이러한 그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해소될 기미를 보였을 때 멀티플을 조금 더 많이 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한국단자를 지금 계속 사모아 가야 될 때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차 기아 역시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우리 시청자분 가운데서 준호님께서 저는 반도체 늘렸는데 자동차를 더 좋게 보시네요라고 하셨네요. 좀 더 자동차가 악재가 많이 반영되어 있으면서 네. 이제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수 있는 가시성이 좀 더 반도체보다는 높다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이고요. 저는 이 질문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노후 부자대기님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아, 현대차 등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계좌 평균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7% 정도인데 손절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할까요? 아니면 물타기나 버텨야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손절을 고민할 때 어떤 종목을 손절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비중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비중. 그러니까 전체 주식 비중의 문제. 이 비중의 이 차이도 다른 사람과의 차이, 시장과의 차이가 아니라 내가 작년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 비중, 올해 상반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주식 비중 대비해서 줄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더 줄일 거야, 삼성전자를 더 줄일 거야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만약 정말 이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고 저는 현대차 이 자동차 섹터에 비해서 반도체 섹터에 비해서 자동차 섹터가 좋아 보여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장 오늘 저녁에 그 뭐 지진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이슈 때문에 디램 가격이 급반등해버리고 재고가 크게 부족해버리면 이거는 다시 이 반도체가 좋아지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이 뭐 자동차나 반도체가 아닌 다른 아예 뭐 다른 섹터에서 이게 가버릴 때 내가 현금이 없으면 이를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네. 내가 틀렸을 때를 대비하자라는 거지. 만약 내가 손절하고 나서 다시 가더라도 이 종목이 다시 가더라도 올라갈 때는 천천히 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5% 10% 더 비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거는 내가 기분 나쁠 뿐이지 내가 이 돌이키지 못할 아픔 또는 돌이키지 못할 이런 그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계속해서 주식으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천천히 우상향해서 내가 5년, 10년 지나고 왔을 때 그 5년, 10년 전보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조금 여유롭게 보자라는 의견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까 노후 부자되기님의 포트시겠죠? 예, 그 중에서 뭐 어떤 한 종목을 줄이기보다는 전체 비중을 그래도 상반기 운영했던 것보다는 좀 일부 줄여놓으신다면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경험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현금 비중에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증들이 좀 많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목할 만한 종목은 현대차, 기아, 그리고 한국단자, 자동차주 쪽과 또 IT주 쪽 가운데서는 폴더블과 후공정 업체들 주목하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네요.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화요일장 2주 연속 시장이 좋지가 못합니다. 지난주도 뭐 강한 음봉이었고 오늘도 이렇게 또 하락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자, 내일 또 이번 주 잘 지켜봐야 되겠죠? 외국인은 거의 또 유가증권 시장에서 6천억 원 가까이를 팔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들,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